예, 우리 고일과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과학은 크게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4개 분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 교과 과정에서 고일 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요 4개 분야가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일 과학 내용은 크게 이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게 분야별로 4분의 선생님들이 같이 이제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번 시간은 이제 지구과학 분야죠. 이 고일 과학에서 이제 지구과학 분야 내용이 가장 먼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지구과학에서도 우주의 기원, 우주의 기원에서는 우주란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제 우주가 어떤 모양이냐? 그러니까 우주는 항상 현재 모습을 그대로 변하지 않고 현재 모습이 그대로 가고 있다. 이런 우주를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정적인 우주라 그러게 돼요. 근데 우주도 변하고 있다. 그 변한다는 거는 뭐 팽창이나 수축 어떤 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주는 현재 같은 모습을 항상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팽창이나 수축을 하면서 변한다. 이렇게 보는 우주를 동적인 우주라 그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주가 정적인 상태냐 동적인 상태냐 이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 우주는 현재 계속 팽창을 하고 있어요. 우주는 팽창을 하고 있는 동적인 상태가 되게 돼요. 이 사실을 처음으로 입증한 사람이 이제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그 유명한 법칙이 이제 허블 법칙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우주 기원에서는 현재 우주가 정적인 상태냐 동적인 상태냐라는 내용부터 해서 이제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하는 동적인 상태다라는 허블 법칙까지를 우주 기원에서 주로 다루게 돼요. 근데 우주는 현재 팽창을 하고 있는데 그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가속 팽창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하는데 거기까지 내용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우주에 대한 개념도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우주라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 그 과학도 배우지만은 앞으로 영어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하나만 써보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주를 얘기를 할 때 가장 일반적인 우주가 유니버스예요. 이제 가장 일반적인 우주를 얘기한다고 보면 되게 돼요. 근데 우주를 나타내는 단어로 또 코즈모스라는 게 있죠. 이 코즈모스는 좀 철학적인 의미의 우주를 얘기하게 돼요. 코즈모스는 그래서 우주라는 뜻도 있지만은 질서, 아주 정돈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좀 철학적인 의미의 우주고 또 우주를 나타내는 단어로 스페이스라는 게 있죠. 스페이스는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개발할 수 있는 우주를 스페이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주선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선 했을 때는 유니버스 쉽이나 코즈모스 쉽이라 그러질 않고 스페이스 쉽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셋 다 우주인데 이런 의미가 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의미로는 이제 유니버스 이게 가장 많이 쓰는 우주라는 뜻이 되게 돼요. 근데 이제 우주에 대한 크기가 계속 커졌죠. 그러니까 갈릴레이나 코페르니쿠스 시절에는 우리 태양계가 우주의 전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뉴턴 시절에는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체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은하라고 하는 거는 별이, 이 태양 같은 별이 1000억 개 이상 모여 있는 것을 은하라 그래요. 근데 그런 은하 중에서도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주에는 이런 은하들이 수천억 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뉴턴 때는 이 우리 은하가 우주 전체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가 점점 커졌다는 거죠. 커진 거는 우리가 지구에서 별까지 거리, 이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 계속 발전하면서 커진 거예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은하에서 가장 멀리 있는 은하까지 거리, 이 거리를 우주의 크기라 그래요. 그 크기가 이제 현재까지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측정한 거는 약 137억 광년 정도가 돼요. 1광년 하면 빛이 1년간 가는 거리예요.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씩 가잖아요. 그러니까 1초에 30만 킬로미터씩 쉬지 않고 1년간 간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현재 가장 멀리 있는 은하까지 거리는 137억 광년. 빛이 137억 년 가는데 거리라고 보면 되게 돼요. 그럼 이게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거리 측정하는 방법이 계속 발달하면서 이제 우주의 크기도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 요 과정도 같이 다루게 돼요. 근데 별의 거리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도플러 효과라는 것도 이제 같이 나오게 돼요. 근데 그중에 이제 먼저 첫 번째가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먼저 우주 모습에 관한 이제 두 이론, 정적인 우주하고 바로 동적인 우주, 요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정적인 우주란 거는 우주가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는
크기가 변하지 않고 항상 같은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게 정적인 우주예요. 근데 그 우주는 이렇게 항상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뉴턴하고 아인슈타인이에요. 근데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주의 크기를 보는 견해는 달라요, 두 사람이. 뉴턴은 우주는 무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무한한 상태에서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유한하다고 봤어요. 우주의 끝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주는 유한한데 그 상태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 아인슈타인 둘 다 우주는 항상 같은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본 정적인 우주를 주장했는데 뉴턴이 생각한 우주는 무한한 상태고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우주는 이건 유한한 상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뉴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이 사람 뉴턴인데 뉴턴이 발명한 유명한 만유인력 법칙 있잖아요. 그 만유인력이란 게 뭐냐면 바로 중력이에요. 그럼 뉴턴이 우주는 이렇게 무한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중력이란 게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질량 있는 물질 사이는. 그러면 별들은 질량이 있죠. 그럼 별과 별 사이에도 서로 끌어당긴 힘, 중력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우주에 별들이 있어요. 그 우주에 있는 별들이 서로 끌어당겨요. 끌어당기면 별하고 별 사이 거리는 어떻게 돼요? 점점 끌어당기니까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그 우주에 있는 별하고 별 사이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다 보면 우주의 크기가 점점 어떻게 돼야 돼요? 찌그러져야 되죠. 우주에는 별하고 별 사이는 서로 중력이 작용하니까 둘이 이렇게 끌어당기면 별과 별 사이 거리 가까워지면서 우주는 좀 찌그러져서 하나의 점으로 모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주가 이렇게. 그게 이제 뉴턴이 생각한 가장 고민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중력이 있는데 별하고 별 사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 바로 우리가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거죠. 만유인력이 바로 중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중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주가 이 상태를 유지하려면, 만약 별이 이렇게 있으면은 별이 있고 여기 별이 있어요. 그럼 별이 이렇게 서로 끌어당겨요. 끌어당기면 별하고 별 사이 거리가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그 우주가 점점 크기가 수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주가 현재 항상 같은 모습을 유지하려면은 우주는 무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무한하다고 하면 이 별이 있으면 이 별은 사방으로 이런 인력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만유인력이. 그럼 이 별에도 사방으로 이렇게 인력이 작용하겠죠. 이렇게 작용을 하면은 별과 별 사이에는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바로 이 중력이 있지만은 사방으로 작용하니까 이 끌어당기는 힘이, 그 우주의 크기는 항상 같은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가 이렇게 항상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려면은 우주는 무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주가 무한하다. 그럼 우주가 무한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주가 무한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근데 이제 우주가 무한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뉴턴도 이제 억지를 부려요. 그럼 뉴턴이 얘기한 게 반문을 한 거예요. 그럼 우주가 유한하다고 하면 우주가 유한하다고 하는 증거는 어디 있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도 그 우주가 무한한지 유한한지에 대한 자신은 없었어요. 근데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중력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주가 현재와 같은 모습을 유지하려면 우주는 무한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의 우주는 유한한 상태예요. 그건 이제 조금 복잡한 내용인데, 이제 그런 과정 와서 일단 아인슈타인의 우주는 무한할 수가 없고 유한해요. 유한한데, 그럼 아인슈타인 우주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이 중력이란 거는 여러분들 그 상대성 이론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이 상대성 이론도 중력에 관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하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똑같은 중력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뉴턴의 중력 이론을 조금 더 발전시킨 게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가장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 중력은 빛도 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의 중력에서는 이 중력은 빛을 휘어지게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 중력은 빛도 휘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가장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중력은 빛을 휘어지게 한다라는 게 바로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보면 되게 돼요. 그럼 여기서도 우주는 유한해요. 그 우주에는 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별하고 별 사이에는 바로 이 중력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별하고 별 사이 이렇게 서로 끌어당김, 중력이 작용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별하고 별이 이렇게 점점 가까워져야 되죠. 그럼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이 은하들이 하나로 모여야 되잖아요. 쉽게 해서 다 모여서 떡처럼 이렇게 뭉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인슈타인 우주는 유한한 상태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아인슈타인도 이제 처음에는 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요. 그럼 이렇게 별하고 별 사이는, 은하하고 은하 사이는 중력이 작용한대요. 우주는 유한하고 중력이 작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주는 크기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럼 별하고 별 사이는, 또 은하하고 은하 사이는 이게 서로 끌어당기는 힘, 인력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밀치는 힘, 이 밀치는 힘을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걸 이제 청력이라 그래요. 이런 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별하고 별, 은하하고 은하 사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밀치는 힘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유한한 상태에서 현재 같은 모습으로 항상 같은 모습으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서로 밀치는 힘, 이 밀치는 힘을 이제 아인슈타인은 우주 상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밀치는 힘은 멀어질수록 별하고 별 사이가 멀수록 점점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건 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 끌어당기면 커지고, 그럼 밀치는 힘도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멀리는 별일수록 밀치는 힘이 커진다는 건 벌써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인슈타인도 처음 얘기하면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억지를 부린 거야. 근데 재밌는 거는, 조금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듯이 현재 우주는 팽창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주는 팽창을 하고 있는데 그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가수 팽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우주를 이렇게 계속 팽창시키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었던 이런 힘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을 이제 우리가 현재는 이제 암흑 에너지라는 이제 표현을 쓰게 돼요. 이런 건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말들인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면서 계속 이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엔 아인슈타인도 이제 억지를 부렸었는데, 그 아인슈타인이 부린 억지가 현재는 또 맞는 말이 된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제 처음에는 우주는 모습 크기가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허블이 우주는 항상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팽창한다는 사실을 증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하고 이 허블은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과 허블하고 같이 만난 적이 있었는데, 허블이 이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입증을 한 다음에 만났을 때 아인슈타인이 허블한테 이건 사과를 했대요. 내가 이제 이건 억지를 부린 거다. 이거 나의 큰 실수다. 내가 잘못한 거다는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하고 뉴턴은 우주는 변하지 않는, 항상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정적인 상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 우주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동적인 상태라고 했죠. 동적인 상태인데 팽창이나 수축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우주는 팽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이렇게 항상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팽창하거나 수축하고 있는 동적인 상태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프리드만이라는 학자예요. 근데 프리드만은 안타까운 것이 그 우주가 이렇게 팽창 또는 수축을 하고 있는 동적인 상태라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입증을 하지 못했어요. 입증하지 못하는 거죠. 입증한 사람은 이제 허블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리드만이, 근데 이 우주는 팽창하거나 수축하고 있는 동적인 상태한다는 사실을 이제 처음으로 주장을 했던 사람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프리드만 이제 이 사람인데, 이 사람도 상당히 유명한 학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은, 그러니까 정적인 우주하면 우주는 항상 같은 모습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동적인 우주하면 우주는 팽창하거나 수축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는 확실히 정리해서 기억을 해둬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는 객관식 문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관식 단답형 또는 주관식 서술형 문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적인 우주, 동적인 우주는 이런 단답형 문제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정적인 우주하고 동적인 우주, 그 표현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동적인 우주면 우주는 이제 팽창 또는 수축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현재는 우주는 팽창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앞으로 우주의 미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주는 현재는 팽창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팽창할 것이냐, 아니면 팽창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이제 반대로 수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팽창을 하다가 그 상태를 팽창도 하지 않고 수축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 그냥 유지할 것이냐,
우리가 세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세 가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우주를 미래 우주를 볼 때는 이제 세 가지로 보게 돼요. 우주는 앞으로 현재 팽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팽창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열린 우주고, 현재 팽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느 순간부터는 팽창도 하지 않고 수축도 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이게 평탄한 우주예요. 근데 우주는 팽창을 하다가 앞으로는 수축을 할 것이다. 언젠가는 이제 다시 수축을 할 것이다 보는 게 닫힌 우주가 되게 돼요. 근데 그럼 이 평탄한 우주는 현재는 팽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느 순간부터는 언제부턴가는 팽창도 하지 않고 수축도 하지 않고 그 상태 유지할 것이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건 정적인 우주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현재 우주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동적인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주를 생각할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우주는 앞으로 계속 팽창할 것이다. 아니면 팽창을 하다가 다시 수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요. 그건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런 모양이죠. 이게 계속 팽창하는 우주를 열린 우주. 그럼 팽창을 하다가 다시 수축을 하는 우주를 닫힌 우주. 근데 현재는 팽창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현재는 팽창을 하는데 앞으로 어느 순간부터는 팽창도 하지 않고 수축도 하지 않는 상태 우주를 평평한 우주 또는 평탄한 우주, 평평한 우주 같은 뜻이라 보면 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임계 밀도라는 거예요. 그럼 임계 밀도라고 하는 거는 우주가 팽창도 하지 않고 수축도 하지 않고 현재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우주. 그러니까 정적인 상태 우주의 밀도를 임계 밀도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임계 밀도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팽창도 하지 않고 수축도 하지 않는 상태 밀도. 그러니까 정적인 상태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가 돼요. 그럼 현재 우주의 밀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주가 이 셋 중에 어떤 상태가 될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만약 우주가 임계 밀도하고 우주의 밀도가 같다고 하면, 여기 임계 밀도하고 우주의 밀도가 같다고 하면 우주는 팽창도 하지 않고 수축도 하지 않는 평탄 우주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으면은, 밀도가 작으면 팽창을 하잖아요. 만약 현재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으면은 우주는 팽창을 하는 열린 우주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그럼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크면은, 밀도가 크면 수축이 돼요. 그럼 우주는 수축을 하는 닫힌 우주가 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밀도라고 하는 것은 질량을 부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주의 밀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일단 우주의 질량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다음 우주의 부피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가 우주에는 별들이 있죠. 은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주에 있는 물질 중에서 정확하게 관측을 알아낸 거는 전체 우주 물질의 5%가 채 되질 않아요. 그럼 나머지 95%는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가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까지 우주에 있는 물질 중 정확하게 관측을 알아낸 것은 전체 5%가 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우주의 질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 우주의 크기도 현재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고 했죠. 근데 팽창한 우주에는 중심이 없어요. 우리 현재 팽창한 우주에는 중심이 없어요. 그럼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 우주의 크기가 얼마인지 이것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주의 크기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우주의 질량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우주의 밀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 우주의 밀도가 이 임계 밀도보다 큰지 작은지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는 현재 알고 있는 내용은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과학이 점점 발전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주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이 쌓이겠죠. 그때 가서는 이제 우주의 밀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우주의 밀도는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용어만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팽창한 우주를 열린 우주, 팽창하다가 수축하는 우주를 닫힌 우주. 근데 팽창하다가 팽창도 하지 않고 수축도 하지 않는 상태 우주를 평탄한 우주 또는 평평한 우주 같은 뜻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임계 밀도는 우주가
팽창도 하지 않고 수축도 하지 않는 상태 밀도, 그러니까 정적인 상태 우주의 밀도를 임계 밀도라고 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현재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거, 요걸 꼭 같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우주의 모습에서는 그 정적인 우주하고 동적인 우주의 정확한 의미, 그 동적인 우주에서는 특히 열린 우주하고 닫힌 우주, 임계 밀도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정리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우주에 관한 이론은 이제 우리가 별까지 거리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구에서 별까지 거리는 아주 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늘을 보면 반짝반짝거리는 별들이 있잖아요. 그런 별들의 대부분이 우리 태양, 해보다도 훨씬 더 큰 별이에요. 우리 태양은 별 중에서는 좀 작은 별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별 중에는 해보다 큰 별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나의 점으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구에서 별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별까지 거리를 나타낼 때 우리가 일상에 쓰는 킬로미터 단위 가지고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 쓰게 돼요. 그래서 먼저 그 별의 거리 단위에서 몇 가지 여러분들 좀 알아두고 있어요. 먼저 AU라는 것이 있는데 이 AU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를 얘기하게 돼요. 근데 지구의 태양까지 거리는 조금 달라지는데 이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케플러 법칙에도 나오게 돼요. 근데 1AU 하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평균 거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1광년, 빛이 1년간 가는 거리죠.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씩 간다고 했잖아요. 이 빛이 1년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파색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우리가 별의 거리를 나타낼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위예요. 파색은 연주 시차가 1초인 별까지 거리를 파색이라 1파색이라고 그러게 돼요. 그럼 이 1파색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되냐면 1파색은 약 3.26광년.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에 약 20만 6,265배 정도가 돼요. 근데 지구에서 태양까지 평균 거리가 여기 한 1억 4,950만 킬로미터 돼요. 그럼 1파색을 킬로미터로 환산하고 싶으면 20만 6,265 곱하기 1억 4,950만 킬로미터. 아무 킬로미터가 되게 돼요. 곱하기를 하면은. 근데 하늘에 그 많은 별들 있잖아요. 그 많은 별 중에서도 지구에 제일 가까운 별이 있겠죠. 지구에 제일 가까운 별까지 거리도 이거보다 멀어요. 그만큼 지구에서 별까지 거리는 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요건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서 기억을 해둬야 돼요. 1파색은 3.26광년이라는 거. 그럼 100파색은 326광년 이렇게 되게 돼요. 여러분들 요건 하나 좀 외워둬야 돼요. 학교 시험을 위해서. 그 연주차 내용은 우리가 앞에 요 고일과학 들어가기 전에 개념 강좌를 했었잖아요. 그 개념 강좌에서 연주차는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연주차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고 싶으면 참고하고 싶으면 그 개념 강좌 있죠. 개념 강좌의 우주의 기원 그쪽 강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별의 거리를 측정하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이제 비교적 가까이 있는 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가까이 있다고 하는 거는 100파색을 기준으로 하게 돼요. 100파색이면 아까 1파색이 3.26광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26광년이에요. 그러니까 100파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까지 거리는 보통 연주차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요. 근데 100파색보다 멀리 있는 별, 100파색보다 멀리 있는 별들은 연주차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연주차를 측정할 수 없으니까 연주차 가지고는 거리를 측정할 수 없겠죠. 그런 경우는 요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 쉐이페이드 변광성을 가지고 거리 측정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면 요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을 이용해서 거리 측정하는 경우가 돼요. 근데 이제 은하는 별의 경우는 이런데 은하는 별들이 1000억 개 이상 모이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은하에서 외부 은하, 우리 은하가 아닌 다른 은하들을 다 외부 은하라고 그래요. 그 외부 은하까지 거리는 별까지 거리면 훨씬 더 멀죠. 그래서 은하의 경우는 이 연주차로 측정할 수 있는 은하는 없어요. 은하까지는. 그 은하의 거리는 이걸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 연주차는 별. 그리고 이 방법은 이제 은하 중에서도 비교적 가까이 있는 외부 은하는 이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외부 은하에 관한 얘기만 다루기 때문에 연주차는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연주차 가지고는 외부 은하 거리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연주차는 별의 거리를 측정할 때만 이용하게 돼요. 근데 은하의 경우는 비교적 이제 가까이 있는 외부 은하는 그 은하 안에 있는
쉐이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게 돼요. 근데 이 쉐이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한다는 것이 바로 이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가지고 거리를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비교적 가까이 있는 외부나고 훨씬 멀리 있는 외부나의 경우는 이것도 측정이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얘기할 허블 법칙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때 중학과학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그거를 우리 한번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겉보기 등급이란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밝기죠. 그러니까 밝게 보인다, 어둡게 보인다가 겉보기 등급이에요. 근데 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1등성하고 3등성하고 어떤 별이 더 밝은 별이에요? 1등성이 밝은 거잖아요. 그 1등성, 3등성 이런 걸 우리가 등급이라고 그러게 돼요. 근데 지구에서 별까지 거리는 다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 지구에서 밝게 보이는 별이 실제도 가장 밝은 별이냐? 그건 알 수가 없죠. 실제는 밝은 별인데 지구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는 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실제 밝은 별인데 지구에 가까이 있으니까 또 밝게 보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는 밝기만 가지고는 별의 실제 밝기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지구에서 별까지 거리가 서로 다 다르니까. 그럼 별의 실제 밝기를 비교하려면 모든 별이 지구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밝기를 비교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은 거리란 거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죠. 근데 그걸 정할 때 얼마로 정했냐면 10파섹으로 정하는 거예요. 10파섹. 10파섹이면 1파섹이 3.26광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별이, 하늘에 있는 모든 별이 10파섹, 지구에서 32.6광년 거리에 있다고 생각한 상태의 밝기를 등급을 표시한 거. 그거를 우리가 절대 등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별의 실제 밝기고, 실제 밝기에 비교하는 거고, 이건 우리 지구에서 보는 밝기를 비교한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 등급하면 별이 10파섹 거리에 있을 때 밝기, 이 10파섹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럼 이제 별 중에는 10파섹보다 가까이 있는 별도 있을 수 있고 10파섹보다 더 멀리 있는 별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10파섹 거리 있는 별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그 별의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구에서 이렇게 서서 하늘의 별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요 자리가 여기가 이제 지구에서 32.6광년 10파섹 되는 거라고 해보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 10파섹 되는 요 자리에는 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별이 이제 있는 상태, 요 있는 상태에서 밝기, 요게 겉보기 등급이에요. 근데 별이 요 10파섹 거리에 있다고 가정한 상태의 밝기가 절대 등급이 돼요.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10파섹 거리에 있는 별은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이 당연히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은 별은 10파섹 거리에 있는 별이에요. 근데 이제 10파섹보다 멀린 별이 있어요. 이런 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현재 별이 있는 상태, 요 자리에서 밝기가 겉보기 등급이에요. 근데 이 별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요 10파섹,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밝기를 등급을 표시한 거. 이게 절대 등급이에요. 그럼 이 10파섹보다 멀린 별은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어떤 게 더 밝겠어요? 지구에 가까이 있는 게 밝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파섹보다 멀린 별들은 절대 등급이 더 밝단 말이에요. 근데 밝다는 건 항상 숫자가 작은 게 밝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10파섹보다 멀린 별들은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커요. 그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크다는 거는 절대 등급이 더 밝다는 거죠. 그럼 이제 반대로 보면 10파섹보다 더 가까이 있는 이런 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별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밝기, 이 겉보기 등급이에요. 그럼 이 별이 요 10파섹 거리,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밝기, 여기 절대 등급이에요. 그럼 이런 별은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당연히 어떤 게 더 밝겠어요? 이게 밝을 거 아니에요. 밝다는 거는 작은 거라고 했죠. 등급은 작을수록 밝다고 했잖아요. 그럼 10파섹보다 가까이 있는 별들은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작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별의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을 비교해 보면 10파섹보다 멀리 있는 별인지 10파섹보다 가까이 있는 별인지 아니 10파섹 거리는 별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을 가지고는 이렇게 10파섹보다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 측정할 때 쓰는 건 이제 유명한 계산식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별의 겉보기 등급은 소문자 M으로 표시해줘요. 절대 등급은 대문자 M으로 표시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나오게 돼요. 로그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배우면 로그라는 걸 배울 거예요.
로그 R 마이너스 5라는 식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은 별까지 거리가 나온다는 거죠. 이때 R이 별까지 거리예요. 근데 이 거리 단위는 항상 파섹으로 계산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을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은 이게 그대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 같은 별이 있어요. 그럼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이 같아요. 그럼 이 두 개가 같다는 건 0이죠. 그럼 이쪽이 0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로그가 이제 이게 상용 로그란 건데 이 상용 로그 R은 이게 1이 되면은 이 로그 R이 1이면 5-5에서 0이 되잖아요. 상용 로그 R이 1이 되려면 R이 10일 때 R이 10이면은 단위 파섹이라고 그랬죠. 10이면은 이게 1이 되게 돼요. 그럼 10파섹 거리는 별은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 같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커요. 그럼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크려면 이쪽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 플러스가 되려면 여기는 R이 10보다 커야 되죠. 그러니까 10파섹보다 멀린 별들은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작아요.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가 되려면 로그 R이 1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야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려면 R이 10파섹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10파섹보다 가까이인 별들은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별에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을 알면은 그 별까지 거리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 뺀 숫자, 이 숫자를 우리가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거리 지수라고도 하게 돼요. 그럼 이 거리 지수가 클수록 지구에서 멀리 있는 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이 클수록, 다른 말로 하면 거리 지수가 클수록 지구에서 멀리 있는 별이다. 요건 여러분들 꼭 하나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러면서 같이 알아둘 것이 이 식에서는 계산은 되지만은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은 별은 지구에서 10파섹 거리에 있는 별이다. 요 말도 여러분들 하나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쉐페드 변광성을 가지고 거리 시하는 것도 이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방법을 쓴다는 게 뭐냐면 그럼 먼저 쉐페드 변광성이라는 게 어떤 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조금 이제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이 쉐페드 변광성은 별이 이제 변하는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이 거리 지수 한번 다시 이제 지금 얘기했던 걸 한번 정리해 보면 한 거죠.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은 5 로그 R 마이너스 5. 그래서 로그 R이 1일 때, 이 로그 R이 1일 때는 R이 10이 된다고 했어요. 이때 R은 단위가 이제 파섹으로 쓴다고 했죠. 그래서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이 0보다 작아요. 10파섹보다 가까이 있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겉보기 등급을 보통 소문자 M, 절대 등급을 대문자 M으로 하면 그 0보다 작다는 거는 절대 등급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럼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이 같으면 이건 당연히 10파섹 거리는 별이 되고요. 그럼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크면은 10파섹보다 멀린 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이 클수록 지구에서 멀리 있는 별이다. 요거는 꼭 좀 외워둬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쉐페드 변광성을 가지고 거리 지정할 때도 기본적으로 이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쉐페드 변광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 변광성이라는 말 자체가 변광이라는 게 변한다는 뜻이잖아요. 별 중에는 우리 지구에서 이렇게 보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별이 있어요. 근데 밝아진다는 거는 그 별이 커진다는 거예요. 커지면 그만큼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빛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밝게 보여요. 반대로 어두워진다는 거는 별이 작아져서 거기서 나오는 빛의 양이 적어지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이 이렇게 팽창하고 수축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별이 있어요. 그럼 팽창과 수축을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면은 우리 지구에서 볼 때는 별이 주기적으로 밝아졌다 어두웠다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마치 이제 우리 사람의 맥박 뛰듯이 주기적으로 팽창 수축을 반복하고 그 결과 주기적으로 밝아졌다 어두웠다 하는 별들, 이런 별들을 이제 변광성 중에서도 맥동 변광성이라고 해요. 이 맥동 변광성 중에서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면 바로 저 쉐페드라는 거예요.
쉐이페이드라고도 하고 또는 캐페이드라고도 해요.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 C 발음에 이제 다 차이가 있는 건데 같은 뜻이라 보면 돼요. 근데 이 쉐이페이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별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별의 진화 경로에서 또 나오는 별인데 실제 별들도 일생이 있어요. 수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영원 불멸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언젠가 태어나서 살다가 나중에 죽게 돼요. 별들도 태어나서 죽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훨씬 오래 살죠. 우리 태양도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거죠. 현재 태양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태양은 한 50억 년 정도 됐어요. 나이가. 근데 앞으로 태양은 한 50억 년 정도 더 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은 수명이 한 100억 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태양도 이제 한 50억 년 지나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없어요. 죽어요, 태양도. 근데 사람도 보면 이렇게 살면서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노년 시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가장 일생에서 가장 이게 안정되게 살 때가 있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에 이상이 생기잖아요. 그럼 별들도 마찬가지예요. 별들도 가장 안정한 시기가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변하게 돼요. 가장 안정할 때는 별이 팽창도 하지 않고 수축도 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그러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별은 팽창이나 수축한 현상이 생겨요. 그럼 이런 쉐이페이드도 팽창이나 수축을 반복한다는 거는 이미 안정된 상태인 진한 별이 되게 돼요.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한 50대 정도 되는 별이라고 보면 되게 돼요. 50대, 60대 사이 별에 해당되게 돼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 쉐이페이드는 이렇게 별이 주기적으로 밝기가 변하는데 이 주기적으로 밝기가 변하는 그 며칠을 주기로 밝기가 변하냐, 요걸 우리가 병광 주기라고 그래요. 병광 주기를 알면은 이 별의 절대 등급이 얼마인지를 이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쉐이페이드는 맥동 병광성 중에서도 이 병광 주기하고 절대 등급, 이 실제 밝기 우리가 광도라고도 그래요. 광도 관계가 알려진 별이에요. 그럼 병광 주기만 알면은 절대 등급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겉보기 등급이란 건 우리 지구에서 관측한 거죠. 본 거잖아요. 그럼 관측으로 겉보기 등급 알면, 절대 등급 겉보기 등급 알면 그걸 이용해서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 예를 들은 건데, 여러분 교재 내용 보면 그 별은 등급은 항상 숫자가 작은 게 밝다 그랬죠. 그럼 가장 밝게 보일 때, 가장 밝게 보일 때잖아요. 겉보기 등급이 가장 작을 때. 그럼 이때는 이 별이 이 쉐이페이드가 팽창을 할 때예요. 그럼 가장 어둡게 보일 때, 등급은 숫자 큰 게 어두우니까. 그럼 가장 어둡게 보일 때는 이 쉐이페이드가 수축을 할 때가 되게 돼요. 그럼 이게 가장 밝게 보였다가 다시 또 가장 밝게 보일 때까지 걸린 시간, 이게 바로 병광주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보면 병광주기가 3일이죠. 그럼 이 쉐이페이드는 병광주기가 3일이에요. 그럼 병광주기가 3일이면은 이 쉐이페이드는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이렇게 병광주기를 알면은 절대 등급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겉보기 등급은 관측을 할 수 있잖아요. 이 겉보기 등급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하나 고민되는 게 있죠. 그럼 가장 밝게 보일 때가 있고 가장 어둡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걸 겉보기 등급으로 하냐 이거예요. 가장 밝게 보일 때를 겉보기 등급으로 하냐, 가장 어둡게 보일 때를 겉보기 등급으로 하냐. 그거는 둘을 평균을 낸 거예요. 가장 밝게 보일 때, 가장 어둡게 보일 때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것을 이 별의 겉보기 등급이라고 그래요. 그 우리가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 알면 조금 아까 얘기했었던 그 식에서 거리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쉐이페이드 병광성은 이렇게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쉐이페이드 병광성에서는 쉐이페이드 병광성을 이용해서 거리 구하는 방법, 요걸 정확하게 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은 학교 시험에서 이제 주관식 서술형 있죠. 주관식 서술형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쉐이페이드 병광성을 이용해서 거리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라는 주관식 서술형 문제. 근데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 문제는 뭐 단답형 문제나 객관식 문제보다 훨씬 배점이 높잖아요. 잘 좀 정리해서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병광 주기를 이용해서 절대 등급을 구한 다음에 겉보기 등급은 관측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제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은 5로 갈 마이너스 5, 이 식에서 거리를 구하게 돼요. 이때 나온 거리는 항상 파섹으로 거리를 나오게 돼요. 거리 단위 이제 파섹이라고 했어요. 1파섹이 몇 광년이라고 했어요? 1파섹은 3.26광년이라고 했죠. 이렇게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이게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근데 안드로메다도 우리 은하 같은 은하예요. 우리 은하에는 태양 같은 별이 1000억 개 이상 모였다고 했죠. 그 안드로메다 은하에도 여기도 별이 1000억 개 이상 있어요.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보다도 훨씬 더 커요. 근데 안드로메다는 과거에 은하라 그러질 않고 보통 안드로메다 성운이란 말 여러분들 혹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했어요. 이 성운은 근데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천체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우리 은하 얘기할 때 또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아니라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천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천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은하와 같은 하나의 은하다. 이 사실을 처음으로 입증한 사람이 허블이에요. 허블이 여러 가지를 했어요.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성운이 아니라 우리 은하 같은 하나의 외부 은하다. 이 사실을 밝혀냈고, 또 우주는 팽창을 하고 있다. 우주는 팽창을 하고 있으니까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동적인 상태다. 이것도 입증한 사람이 허블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내냐면, 그럼 이 안드로메다 안에도 이 은하 안에 쉐페이드 변광성이 있어요. 그 허블이 한 거는 이 안드로메다 은하 안에 있는 쉐페이드 변광성을 찾아서 우리 지구에서 이 안드로메다 안에 있는 쉐페이드 변광성까지 거리를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거리 구하는 방법으로 거리를 측정을 한 거예요. 거리를 구해봤더니 그 거리가 한 250만 광년 정도가 나왔어요. 거리가 빛이 가는데 250만이 걸려요. 그럼 만약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가 아니라 우리 은하 같은 하나의 은하가 아니라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천체 중에 하나라고 하면 우리 은하의 크기가 250만 광년보다 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은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밝혀진 우리 은하의 반지름은 한 5만 광년 정도 돼요. 그럼 너무 멀죠. 그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천체에게는 거리가 너무 멀단 말이에요. 그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천체가 아니라 우리 은하 같은 외부 은하다. 이렇게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천체, 성운이 아니라 우리 은하 같은 외부 은하다. 그거는 안드로메다 은하는 와 우리 은하까지 거리는 너무 멀기 때문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쉐페이드 변광성과 거리를 측정한 거예요. 이 내용이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천체, 성운이 아니라 우리 은하 같은 외부 은하다. 이유를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그 서울대학교 논술 문제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고일과학을 잘 해두면은 이 고일과학에 나온 내용들이 여러분들 아직 고1이니까 지금 문과, 이과 계열에 대한 선택이 없죠. 앞으로 이제 문과, 인문계열이나 또는 이과, 자연계열로 이제 진학을 2학년 되면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과, 자연계열 쪽으로 오면은 여러분들이 대학 갈 때 대학이 상당히 중요하죠.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대학 갈 때 이제 정시로 가는 방법도 있고 수시로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수시에서는 이 논술이 여러분들 그 수리 논술하고 과학 논술 얘기하잖아요. 과학 논술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때 논술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도 과학 논술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이 고일과학에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고일과학을 잘 공부해 두면은 근데 학교 시험에도 뭐 당연히 성적이 올라가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 진학 공부할 때 이런 논술 공부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성운이 아니라 우리 은하 같은 외부 은하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시오라는 게 이제 서울대학교 논술 문제로도 출제가 됐었다. 이런 내용이 되게 돼요. 그때 내용은 간단히 써주면 되죠.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성운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이유가 되게 돼요. 근데 그게 바로 허블이 이 안드로메다 은하 안에 있는 이 쉐페이드 변광성을 가지고 거리를 측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했었던 쉐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해서 거리 측정하는 방법, 그것들이 당연히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고요. 근데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쉐페이드 변광성을 가지고 은하까지 거리 측정하는 거는 그 은하 안에 있는 쉐페이드 변광성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비교적 가까이 있는 외부 은하예요. 멀리 은하, 우리 은하에서 100억 광년 떨어진 은하가 있다고 해보단 말이에요. 그 우리 은하에서 그 은하까지 빛이 가는데 100억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그 은하 안에도 그 은하 안에 있는 별 중에도 물론
쉐이프헤드 변광성 같은 맥동 변광성이 물론 있겠죠. 있지만은 100억 광년에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 별을 관측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관측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하늘 이렇게 보면 반짝반짝거리는 것들 있잖아요. 하늘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별도 있지만은 그 자체가 은하인 것도 있어요. 그 반짝반짝거리는 것 자체가 별들이 1000억 개 이상 모이는 거예요. 1000억 개, 1000개가 아니라 1000억 개예요. 근데 지구와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서 볼 때 그냥 반짝반짝거리는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쉐이프헤드 변광성 무슨 수를 찾아요? 그렇게 멀리 있는 외부 은하는 이 쉐이프헤드 변광성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이제 바로 허블이 발견한 이 허블 법칙을 가지고 거리를 측정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하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비교적 가까이 있는 외부 은하는 그 은하 안에 있는 쉐이프헤드 변광성을 이용해서, 근데 멀리 있는 외부 은하는 이제 허블 법칙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게 돼요. 그걸 여러분들 그럼 같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허블 법칙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도플러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도플러 효과를 하려면 스펙트럼 변화, 바로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 보면 9쪽하고 10쪽에, 교재 9쪽, 10쪽에 빛의 스펙트럼하고 이제 도플러 효과. 요건 이제 우리가 허블 법칙을 알기 위해서는 꼭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이에요. 특히 도플러 효과.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학교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거고요. 그 내용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지금 했었던 우주의 모습하고 쉐이프헤드 변광성을 이용해서 거리 측정하는 방법, 이 내용을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몇 개 한번 미리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교재 14쪽에 그 1번 문제, 14쪽 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허블에 관련된 사실로 옳은 거 했어요. 허블은 우주가 팽창한다고 했죠. 팽창하니까 허블은 정적인 우주가 아니라 동적인 우주를 지지한 거잖아요. 이 정적인 우주라는 거는 우주는 팽창도 하지 않고 수축도 하지 않고 항상 현재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이 구상성단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천체가 되게 돼요. 구상성단. 이 구상성단은 이제 우리 은하에서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건 우리 은하 안에서도 이제 별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쉐이프헤드 변광성을 이용해서 외부 은하의 존재를 증명하였다. 이거 맞죠? 그래서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성운이 아니라 우리 은하 같은 은하, 외부 은하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밝혀낸 게 바로 이걸 이용했다고 했잖아요. 답은 그래서 2번 디귿이 되는데, 이 문제, 여러분들 1번 문제 알아둘 거는 허블은 정적인 우주가 아니라 동적인 우주를 지지한 거죠.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허블은 이 쉐이프헤드 변광성을 이용해서 안드로메다가 외부나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거기까지는 그 두 가지는 기억을 해둬야 돼요. 특히 근데 이 중에서도 그 쉐이프헤드 변광성 관련 내용들, 이게 중요한 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그걸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까지 문제 연습 몇 개 해본 다음에 그다음 빛의 스펙트럼하고 도플러 효과, 그다음 허블 법칙, 이런 내용들은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관련된 문제까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